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닷새전 발사체 논란이 미사일로 정리되자 보란듯이 그보다 좀 더 멀리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 특집 대담이 준비되고 있던 시간이었었죠. 문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남북 간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하고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린 상황에서 닷새 간격으로 동해를 향해 쏘아올린 북한의 미사일 시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북한식 표현으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 접고 내 편이 되라. 미국에겐 중장거리 미사일도 언제든지 쏘아올릴 수 있다는 무력 시위로 해석이 됩니다. 그 끝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제, 북한, 공약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문재인 정부 2주년 중간 점검은 북한의 축포 아닌 미사일 발사로 더욱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은 한결같이 특집 대담하는 대통령 사진인데 기사 내용은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입니다. 일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죠.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에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쏘아올린 건 어제입니다만 뉴스가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9분께 그리고 4시 49분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각 한 발씩 두 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는 네네. 거죠. 예, 합참 발표 내용입니다.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킬로미터, 270여 킬로미터. 지난번보다 좀 더 길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400킬로미터 이상 이렇게 간 거로 봐서는 이거를 뭐 그냥 방사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거리로 볼 때. 지난 4일 발사체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그 합참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젯밤 그 청와대 상춘제에서 그 특별대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자리에서 이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라고 네. 언급했습니다. 경고란 표현을 한 번 더 써서 두 차례 했어요. 예. 눈길을 끌기도 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 북한은 협상하기를 원하지만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뭐 빠른 시일 안에 남북 대화라든가 북미 대화라든가 이런 게 좀 열리긴 좀 어렵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식량 지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북 식량 지원 얘기가 나온 것에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더 불쾌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추가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추정도 해봅니다. 이거 역시 뭐 추정입니다만. 어제 어찌됐건 그 특집 대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적 공감과 지지, 여야 정치권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대북 식량 지원 합의를 위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량 지원 문제나 남북 문제 같은 거에 국한에서 이제 여야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대북 식량 지원 뭐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이걸 여야정 협의체 복원 카드로도 활용할 의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뭐 이런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대북 식량 지원 불가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네네. 예, 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뭐 뻔합니다. 그리고 어제 대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변함없는 오만의 폭주를 예고한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까지 이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야정 협의체 이걸 통해서 뭐 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속에 오늘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하고 이도원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또 갔죠. 네네. 여기서 대북 식량 지원 부분에 대해서 뭐 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뭐 발사체 문제도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량 지원은 이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좀 결을 좀 달리한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이 있었는데 말이죠. 네. 시사평론가에서 한 줄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아, 저요? 네. 네. 예. 오늘 보니까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네네. 대담에 참가한 기자 이름이 지금 올라 있는데요. 예. 이게 청와대가 기획한 바냐? 그거는 아닐 것이다. 네네. 네. 대답을 이거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 있을 때 내용보다는 기자회견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것은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중요할 텐데 말이죠. 자, 버스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이 어제 그동안 이루어진 찬반 투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96%가 넘었습니다. 네네. 찬성이. 그래서 이제 파업으로 이제 그대로 갈 것 같고요. 가장 규모가 큰 게 이제 서울 버스 노조 아니겠습니까? 예. 찬성률이 89.13%. 그래서 이 또한 파업을 가결했고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동쟁이 조정 과정을 이제 거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렬로 가게 되면 15일 날 일단 좀 총파업에 돌입을 하게 되고. 그렇죠. 예. 뭐 일단은 무기한 지금 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쟁이 조정 과정이 지금 순탄치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거의 버스 대란은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이제 크고요. 이 내용은 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부하고 지자체가 좀 나서야 한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요금 인상을 해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자체는 그것도 또 시민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또 약간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노사는 각자 또 지금 이제 요구하는 바가 좀 다른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버스 대란에 대비해서 전세버스 투입 같은 비상수송 대책을 이제 각 지자체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총파업을 하게 되면 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 대수가 워낙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15일 날 당일 시민들 불편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15일이면 다음 주인데요. 예. 네. 추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94.5MHz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뭐 국회 상황이 그동안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좀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간밤에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두 분께 짧은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문제를 진솔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저는 이런 자리가 취임 2주년, 취임에 맞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자주 있어서 네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문제들을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을 국민들께 전하는 이런 계기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네, 물론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뭐 장을 얼마든지 많이 여는 것이 저도 뭐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큰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점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예, 앞으로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 뒤에 저희가 2부에서 이제 대통령 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관련된 좀 질문을 몇 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패스트트랙 정국 펼쳐지면서 잠시 지금 숨 고르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이 대치 상황의 후유증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패스트트랙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자주 만나셨는지요? 뭐 강 의원님이 원내 대변인을 맡고 계셨고요. 네네. 저는 뭐 협상의 대상자였다가 강제 사보임 당하면서 빠지긴 했지만 예. 그 과정에서 뭐 늘 홍영표 원내대표와 협상장에 같이 네네. 계셔서 간혹 얼굴을 뵙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강 의원님 167명 고소 고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네. 이게 정치적인 화해, 협력 이런 걸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이 상황이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일단 저희 당의 입장은 이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되는 거는 네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 국회 내에서의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지금 국회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 최근에 국회에서 벌어졌던 이 불법 사태에 대한 단죄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화해와 이 고소고발건을 취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문제로 다룬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런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가 뭐 또 사법부에 또 아니면 검찰의 고소고발로 인해서 그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행위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은 뭐 엄정히 그것은 다뤄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또 향후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또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 보였던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한 또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바뀐 상황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좀 간곡히 좀 겸허한 자세로 야당을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집권 여당 안에서도 일부 있습니까? 어쨌든 뭐 유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일성이 그런 네네. 거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나서 아주 좀 분위기 좋게 두 분이 서로 인사를 나눴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책임이 막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는 또 이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 5달 동안 협상하는 동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특검하자, 청문회 받아달라, 그리고 패스트트랙 안 된다. 이 세 가지 요구사항만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당의 신임 원내 지도가 등장을 했고 이런 계기를 삼아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좀 민생을 중심으로 한 한국당이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을 더 명분으로 내세워서 이 기회에 좀 국회 정상화에 뭔가 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당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당은 또 원내대표가 또 사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몸담고 있는 지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누가 될까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제 이 자리에 왔었던 이혜은 의원께서 오신환 의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중 한 분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저희 당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재선급 이상의 의원들에서 아무래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다 보니까 뭐 제가 거기 포함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뭐 원내대표든 어떤 자리에 제가 욕심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 당이 지금 극단적인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화합해 나가고 또 우리가 지난 의총에서 선언한 것과 같이 스스로 자강하는 역할들을 함에 있어서 그 적임자가 누구일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 추대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세웠거든요. 저는 뭐 잘 진행이 돼서 합의 추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학규 대표 체제는 당분간 계속 간다고 봐야 되나요? 손학규 대표님의 경우는 지난 원내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분리해서 저희가 논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손학규 대표님이 체제가 지속이 되던 되지 않던 어쨌든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당이 국민들께 더 다가가야 되는 절체절명의 좀 지상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인 과정 뭐 지켜보시면서 강 의원께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상당히 그동안 좀 중요했는데요.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그 오신환 의원님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자리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제가 뭐 표가 있다 그러면 한 표를 꼭 찍어드리고 싶은 참 존경하는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보임 과정 그리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어쨌든 그 다른 정당과 통합이나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내부에 이제 결의까지 했는데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우리 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당 체제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다 갖지 않고 뭔가 좀 국민들의 그 양당에 좀 불만이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기 위한 정당의 필요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른미래당의 길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른미래당이 우리 정치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과정을 보면 좀 그 당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다들 분당할 거다. 이렇게 당연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또 이렇게 좀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걸 봐서는 그나마 이제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고 필요성들을 공감하시는 의원님들의 마음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원심력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또 재선 이런 욕심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개별 의원들의 플레이들이 독자적인 플레이들이 좀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바른미래당 내에서 어떻게 잠재우고 바른미래당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더 큰 의미 있는 족적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딛고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 둘보다 더 나은 C가 되기 위한 바른미래당의 앞으로의 숙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강 의원님께서 뭐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양한 시대가 변화되고 그 욕구 속에서 저희는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양극단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가운데서 조정자 역할도 하고
또 그것을 목소리를 좀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요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이제 저희 내부의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그런 역할들을 잘 못하고 또 국민들께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좀 뭐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통합하고 창당했던 그 정신들을 되살려서 거기에 좀 집중한다면 아직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강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그 선출을 대하는 그 표현들 가운데에는 비주류의 반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 이인영 의원님께서 걸어오셨던 정책 행보를 보면은 뭐 친노다 친문이라고 딱 규정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당 내에서 이제 어차피 주류 비주류는 다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비주류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저는 이번에 좀 그 이인영 원내대표의 선출을 보면서 우리 당내 의원들의 선택은 균형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 정당이 오래 집권하게 되면은 다른 정당으로 또 권력을 넘겨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균형감들을 국민들께서도 맞춰주시는데 저희 당내에서도 어쨌든 뭐 이렇게 주류가 당대표도 지금 하고 계시고 네네. 또 그 주류가 또 원내대표까지 막는 것은 좀 균형 감각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네네. 하면서 비주류인 이인영 대표에게 힘을 많이 몰아준 것이 아닌가.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내에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의원들의 선택이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많은 표가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임 집권 그 여당의 원내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요. 우 의원께서는요. 일단 강 의원님은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저 주류죠. 그렇습니까? 저는 뭐 햇볕만 보고 갑니다.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민주당에서 김태년 의원님께서 사실은 될 것으로 다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더군다나 1차에서 그냥 끝낼 것으로 예측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전을 해서 네네. 또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존의 체제에 대한 불안감 또 내부에서 뭔가 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네네. 굉장히 생산적인 역동적인 저는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민주당이 또 새로운 어떤 변화의 길을 갈 수도 있겠다. 네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남은 총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남은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에서 단순히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당으로서는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일 야당이든 아니면 뭐 다른 야당과의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 좀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청와대의 말만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운데서 중재하고 또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청와대에 전달해서 네네. 국회라는 입법부에서의 기능을 같이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네네. 저는 국회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께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는 네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여당, 제1야당의 원내대표 어제 회동을 보면은 나경원 그 대표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되겠다 하는데 그러면 신임 이인영 원내대표는 밥 잘 먹는 착한 남동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어쨌든 국회 정상화가 이제 네네. 두 원내대표에게 정말 이렇게 눈앞에 떨어진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외 인사인 황교안 대표야 뭐 전국 다니면서 뭐 이렇게 투쟁을 해도 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은 이 국회가 열려야지만이 본인의 정치적인 무언가를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인 무대가 국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본인도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명분 있게 국회에 들어오고 싶을 마음이 저는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신임 원내대표로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두 대표 간의 어제 분위기를 봐서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어쨌든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지금 현재 6조 7천억짜리 추경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미세먼지 대책 이런 것들에 관한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제 4조 5천억에 이 경기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한국당이 이건 총선용이다라고 하면서 결사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4조 5천억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 간의 논의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국당도 우리 경제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야당으로서 이 경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들도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4조 5천억의 성격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서 한국당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왜 이게 협상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민생 추경을 계기로 해서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정치적 타협을 해서 민생국회를 되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국회를 위한 명분이 있으면 들어갑니까? 아니면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실리가 있어야지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지금 어찌 보면 추경의 문제나 또 앞으로 해야 될 민생 입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당이 저렇게 장외투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뭐 양자가 다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신임 원내대표께서 뭐 손을 좀 내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명분을 좀 주고 또 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추경이 늘 등장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똑같이 무한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추경을 할 때 늘 경제 문제를 앞세웠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그렇게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사탕발림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이 시점에서 왜 추경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좀 필요하고요. 추경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만 하게끔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추경은 과거에도 민주당이 늘 반대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차제의 또 제도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강병원, 오신원 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초반에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그 대통령 집권 2주년 맞는 어제 특별 대담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의 시간을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먼저 집권 여당의 강 의원께서는요. 이렇게 또 터무니없이 많이 좀 뭐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느끼는 대로. 이게 정치라는 게 뭐 여야 간의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취임 2년 동안 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의 틀에 갇혀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세상도 엄청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28%를 차지하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모바일로 은행에 가지 않고 금융을 다 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또 인터넷으로 다 모든 걸 쇼핑해서 하기도 하고 혼밥, 혼술 새로운 문화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 경제에 대해서는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등등을 좀 해서 본다 그러면은 한 65점 정도를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통합된 점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를 포함한 북한이라든가 대통령의 공약이라든가 다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오 의원께서는 몇 점 주시나요? 아니 주류의 강병원 님이 65점을 주면 어떡합니까? 제가 작년 1주년 때 아마 기대 반 우려 반 해서 제가 한 80점 정도 준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와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제 국가적 아젠다인데 네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기조를 버리지 않고 네네. 또 그것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고요. 또 남북 관계는 실질적인 좀 성과가 나야 되는 시점인데 또다시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네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은 허탈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작년 1주년보다는 좀 박하게 한 7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앞으로 저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또 야당과 좀 대통령께서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요. 당선자 신분에 국회를 방문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이 국회와 함께 대통령께서 상생하는 정치들을 펼쳐나갈 수 있겠구나. 네네. 자주 저는 이제 제가 미국의 의회를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들을 보고 저렇게 자유롭게 좀 와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의논하는 모습들이 예. 국민들한테 얼마나 좋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나 꽉 막혀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솔직히. 그래서 네네. 여전히 저는 제가 대통령께 좀 기대하는 점은 네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또 청와대에서 왜 초기에 이제 행정관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여유로운 모습도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호응했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국민들이 일부 쇼가 아니냐라고 네네.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 의원께서는 제가 좀 더 올리셔야 되겠습니까?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65점 드렸는데 우리 야당인 오신환 의원님께 70점을 주셔서 저 완전 엄청난 문자 폭탄 받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한 75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여당의 냉정한 채점 그리고 그게 야당의 바람직합니다. 온기 있는 점수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시키자 이런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같은 경우 작년 11월에 처음 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라고 그때 대통령님과 여양 5당의 원내대표가 다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안인데 네네. 이제 국회 보이콧이라든지 뭐 릴레이 단식 등등이 진행되면서 이게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지도자들이 정말 이런 시기에 예. 이런 약속들은 저는 지켜가고 이런 대화의 틀들은 무조건 정말 복원시키고 성사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국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런 대통령님과 국정을 논할 수 있는 협의체들은 저는 분기별로 무조건 해나가야 된다. 예. 아무리 단식을 하거나 아무리 싸웠든지 간에 이런 대화의 틀들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회 지도자들 그리고 국정에 대한 안정감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정말 뭐 얘기할 게 없더라도 합의될 게 없다 할지라도 얼굴을 맞대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물론이죠. 예, 네. 대화는 뭐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야당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네네. 진정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 우리나라 정치가 all or nothing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모두가 이런 식으로 극한적인 대립으로 가면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양보하고 내가 좀 덜 갔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건 대통령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국회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네네. 정치적인 논리로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여야정 협의체 당연히 진정성 있게 제안하시고 또 그것을 야당도 흔쾌히 받아서 대화가 시작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그 장외투쟁 집도끼를 모으는 효과는 보고 있다라는 평가인데 여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봐서는 뭐 황교안 대표를 위해 비롯한 자유한국당이 총선 전략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네. 이념 대립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의를 복원하고 강화시키는 것으로 네네. 방향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일단 정부 자체를 그냥 좌파로 규정하면서 네네. 색깔론 입혀가지고 모든 걸 다
두드러 패는 그런 전략을 하나 구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울경 PK, TK에 네네.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데도 갔지만 진정으로 광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진상규명을 하게 한다든지 망언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로 하면서 네네. 또 그곳에 가가지고 정말 뭐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고 하니 호남 민심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가지고 예.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연출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념 대립을 격화시키고 네네. 또 한편에서는 지역주의를 복원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되게 예. 우려스럽습니다. 짧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 의원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뭐 국회가 지난 패스트트랙 이후에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극한적인 대립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도 선출이 되셨고 야당을 국회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을 좀 주셔서 네. 다시 국회가 좀 정상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국회 내에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낼 때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네.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도 당연히 그것이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바른미래당의 우신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검경 수사권, 2번 검경 식사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